남도 아니요, 피부치도 아니요. 그의 이름은 남편. 1978년 8월의 어느 저녁, 남편이 식당에서 뭘 잘못 먹었는지 새벽 2시부터 상태가 심각했다. 친구 데이비드를 깨워 남편을 그의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어느 영국 지인의 표현을 빌리면 크래커를 먹다 목이 맨 시체처럼 변한 남편이 간호사에게 끌려 사라진 후 데이비드와 나는 아무도 없는 대기실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 말 없이 졸음을 쫓고 있었다. 잡지라고는 하이라이트 포 칠드런과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뿐이었다. 간호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다시 오더니 두 분은 환자의 친척이신가요? 라고 물었다. 우리는 둘 다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나는 째려보는 데이비드의 눈빛을 느끼고 부인이에요 라고 말했다. 마치 저 어디 남부에 사는 사돈의 팔촌이라도 되는 것처럼. 친척이라. 내가 버그도프에서 고른 비숍 슬리브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성 요셉 교회의 단상을 향해 걸으면서 꿈꿨던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나는 한 남자를 사귀었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데이트를 즐기며 그를 사랑할 줄 알았다. 여자라면 누구나 환상과 상상 속의 인생을 꿈꾼다. 속이 비어있는 분홍색의 솜사탕 같은 인생을 꿈꾼다. 그러다 솜사탕과는 거리가 먼 현실과 맞닥뜨린다. 나는 결혼을 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피부치가 될 줄 몰랐다. 혈육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혈육은 남자친구의 반대말이 아닌가. 그와 두 번째 만난 날 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성은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고 남편 역시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하고 받아들여 주었는데도 말이다. 우리가 결혼 25주년을 맞았을 때 친구들이 나무를 한 그루 선물했다. 7살짜리 여자애가 그린 그림처럼 참으로 전형적인 나무였다. 갈색 크레파스로 칠한 듯한 고등 몸통, 타원형의 초록색 이파리 몸통을 한 바퀴 뱅 두른 꽃잎. 돌배나무네요. 이건 거의 잡초 수준으로 쑥쑥 자라죠. 기다란 손가락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생긴 다른 나무를 살피러 온 수목 전문가가 말했다. 난생 처음 누군가를 만난 젊은 청춘이라면 동의하지 않겠지만 결혼을 잡초처럼 쑥쑥 자라는 나무에 비유하면 안 된다. 올바른 이유로 결혼을 결심한 여자라면, 그러니까 나를 웃길 줄 알고 웃는 얼굴로 근사하며 글을 써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고 묻지 않아서 남자를 선택한 여자라면 결혼 후에 돌배나무처럼 싱그럽고 행복하게 꽃을 피우고 가지를 뻗으며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나이 40의 어느 날 자동차 뒷자리에 피범벅이 된 아이를 싣고 둘이서 응급실로 향하는 장면을 그려보면 어떤가. 또는 55세 둘 중 한 명이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내 눈이 예쁘다고 말하는 새로운 남자 직원과 바람이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남편이 금요일 회식 시간에 그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는 젊은 여직원과 바람이 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돌배나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오래도록 해로운 부부를 본보기로 삼는 게 고작이다. 그들 부부가 잘 사니까, 아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연히 우리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서 잘못 살면 그들의 잘못이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결혼은 힘든 거라며 청첩장을 뿌리기 전에 커플 상담을 받아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슬쩍 숟가락을 얹으려는 게 아니다. 나는 배우자는 가장 좋은 친구이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여자가 못 된다. 나는 그저 서로를 조금만 이해할 수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것 못지않게 결혼에도 욕심을 부린다는 점이다. 워낙 젊게 사는 것에 목을 매기 때문에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의 대화, 성요, 상호교감, 애정, 관계가 고작 몇 개월을 함께한 커플과 비슷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유치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내가 18살 때와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거의 비슷한 글을 쓰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법정 변호사로 수십 년을 일한 나의 남편이 새로운 승소 기술이나 전략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균형 감각은 좋은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 장기적인 시각이 생긴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100년해로 하려면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어느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00년에는 평균 결혼 연수가 23년이었다. 요즘은 이혼을 하거나 한쪽이 단명하지 않는 한 그 2배 이상을 같이 살게 된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황혼 이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던 60대 여성들이 향후 20년을 상상하며 더는 못 참겠다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이다. 가끔은 일부 일처제가 지금보다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이 짧았던 시대를 위해 고안된 제도가 아닐까 싶을 때도 있다. 예전에 사람들이 어머니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가끔 우리는 첫 영성체 때 만난 사이야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해놓고는 늘 배꼽을 잡았고 어린 나는 늘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남자랑 결혼을 하고 보니 가끔 식탁 너머로 남편을 쳐다보며 우리도 첫 영성체 때 만난 사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신혼 때는 남편에게 모든 역할을 기대했다. 성욕을 해소할 대상이자 맞장구 전문가, 양육의 동방자, 영원한 친구. 나는 그가 관심을 보이는 모든 분야에 관심 있는 척했고 시간이 지나자 뉴딜이나 뉴욕 양키즈 같은 몇 가지에는 정말로 관심이 생겼다. 전 미스터 카레이스 협회에는 끝내 동참하지 못했지만 지난 수백 년 동안 결혼 생활에 약점과도 같았던 고정관념은 단호히 거부했다. 그 중에도 특히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내가 살림을 한다는 식의 거리는 사절이었다. 우리는 대체로 파트너처럼 지냈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야말로 당사자 모두를 위해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퇴근한 남편이 여보 나왔어 라고 외치던 어린 시절의 TV 프로그램처럼 한 명은 앞치마를 두르고 다른 한 명은 양복을 입은 모습을 떠올리며 그것은 무미건조하고 공허한 생활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생각할 거리가 거실의 커튼이랑 참치, 캐롤밖에 없다니 그 여자 참 딱하네. 온 세상의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다니 그 남자 참 딱하네. 공통점이 거의 없다니 두 사람 참 딱하네. 이런 생각이었달까?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생각이야말로 터무니없는 환상이었다. 그 옛날 수많은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파트너로서 트윈 침대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을 스스로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등한 파트너 관계는 부부 당사자들에게는 별로 좋을 것이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기대치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과거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회적인 차원의 허위 광고 속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가장 가정적인 배우자 간의 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가끔 당신 세대의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 어머니가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했다면 과연 결혼 생활이 유지되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한 번은 열차 안에서 노년의 부부가 흥분해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할아버지가 매주 할머니에게 주는 돈을 용돈이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내가 어린애예요? 할머니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달래도 두 분 위로 드리워진 침묵은 목젖인 볼티모어까지 쭉 이어졌다. 우리 부부는 세 아이를 합심해서 낳았지만 통장은 따로 관리한다. 나는 그게 좋다. 에비게일 애덤스는 남자들은 여건만 허락하면 언제든 폭군이 될 수 있다고 특유의 독설을 날린 적이 있지만 그걸 경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서 그런 것뿐이다. 우리는 일심동체가 아니라는 현실 말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부인이 남편에게 완전히 동화된 경우에만 일심동체가 가능했다. 우리는 재능과 습관이 다르고 고집도 센 개별적인 존재다. 나의 남편은 가을을 좋아하고 더위에 질색한다. 나는 여름을 좋아하고 습한 날씨라면 자신 있다. 그는 연예계 뒷이야기에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다. 뭐 그런 뒷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나쁜 습관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그는 통장 잔고에 늘 신경을 쓰지만 나는 막연히 월말이 되면 모두 잘 풀릴 거라고 믿는다. 그는 설거지를 손으로 하지만 나는 식기세척기를 신봉한다. 맨 처음 그와 만났을 때 나는 비틀스를 사랑했고 그는 롤링스톤즈를 숭배했다.
그런데 고백하건대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남편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믹재거와 좀 더 가까워졌다. 예전에는 불을 떼서 뭘 만들 줄 모른다고 남편을 놀리곤 했지만 이제 그이가 겨울에 아침으로 오트밀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농담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내 솜씨가 워낙 좋아서 자기는 요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건 뭐 밝은 햇살에 대고 유심히 살펴보아야 간신히 알아볼 만한 수준의 칭찬이 아닌가. 그렇다. 범퍼카를 탄 것처럼 상대방을 낯선 공간으로 살짝 혹은 세게 떠미는 것이 부부관계다. 코미디언 리타 러드너도 평생 약 올리고 싶은 특별한 사람을 찾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결혼은 다른 종족 간의 결합이다. 남편은 남자고 나는 여자다. 성별이 다르다 보니 성격과 무관하게 이런 대화가 이어진다. 후아 부부의 디너 파티에 가기로 했던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그래? 응. 어쩌기로 했는데? 미치겠네. 번번이 왜 그래? 당신 내 말 전혀 듣질 않아. 늘 깜빡하고 도움이라고는 되질 않고 늘 말만 행동은 하지 않고 부부간의 사소한 불만은 온실에서 키운 토마토와 같다. 쓸데없이 크기만 하고 본질에서는 멀어진다는 점에서 말이다. 몇 년 전에 뉴요커에는 이런 만화가 실렸다. 아내가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을 향해 이렇게 구시렁거린다. 만날 소금 줘, 소금 줘, 소금 줘. 뭐야? 내가 당신 종이야?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영혼의 동반자라는 말에는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같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성별에 따르는 온갖 차이들에 의해 구분되는 존재이고 거기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내 주변에는 사소한 마음의 상처까지 기억하는 남자가 거의 없다. 반면에 나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새끼 고양이처럼 품고 내려놓질 못한다. 남편은 우리 집안의 어떤 일은 본능적으로 내게 일임한다. 평면 TV가 마주 보이도록 큼지막한 의자를 배치하고 맥주와 캐슈넛을 올려놓을 테이블만 그 옆에 두면 내가 집안을 어떻게 꾸미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다. 솔직히 투알이 뭔지 아는 남편은 사양이다. 가구 중에서 남편이 손꼽아 기다렸던 게 하나 있다면 맨 처음 구입한 소파였다. 소파 하나에 $1,000 하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 이후 장식장, 오리엔탈풍의 카펫, 내 첫 차와 가격이 얼추 비슷했던 6구짜리 가스스토브 등 뭔가를 살 때마다 남편이 얼마냐고 물으면 나는 무조건 $1,000라고 대답한다. 조그만 선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안전 그물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니까 말이다. 실제로 내가 얼마나 저렴하게 부엌을 새 단장하는지 공개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독서 애호가라면 알아차렸겠지만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이런 문제들을 아예 외면한다. 제인 오스틴도 문학 역사상 길이 남을 걸작을 남겼지만 그녀 역시 일단 혼인서약이 낭독되면 모든 주인공을 블라인드로 덮어버린 독신의 작가였다. 팍팍 튀는 불꽃으로 오만과 편견을 환하게 밝힌 다하시경과 엘리자베스 베넷도 10년 뒤에는 꽝 소리나게 문을 닫고 뚱하게 입을 닫고 살았을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영국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 하랴 에서 조지아 마사는 무대 위에서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은 풋풋한 10대로 즐거운 밤을 몇 번 보내고 죽는다. 재미있게도 오래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은 신문사를 주제로 글을 쓰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 소설에 그 직종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신문사 생활도 그렇고 짜릿하고 혼란스럽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그런 순간은 별일 없이 지나가는 기나긴 일상에 묻혀버린다. 그리고 이런 일상이 쌓이면서 영화나 연극이나 책의 소개에도 됨직한 뭔가가 탄생한다. 변함없는 하루하루로 짜인 현실이라는 장막이 만들어진다. 너무나 당연시되는 관계만큼 편한 것도 없다. 영국의 작가 아이리스 머덕도 말하지 않았는가. 오래전에 결혼했을 당시 나는 그걸 몰랐다. 나는 월트 휘트머니의 식으로 혼인서약을 대신했다. 친구여, 그대에게 내 손을 내민다. 돈보다 더 값진 나의 사랑을, 설교나 법규보다 먼저 나 자신을 준다. 그래도 그대를 내게 주겠는가?
나와 함께 여행을 하겠는가? 삶이 다하는 날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겠는가? 하지만 기나긴 여행을 떠오르게 하는 구조를 선택했다는 데는 자부심을 느낀다.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경험과 좌절, 도전과 깨달음과 사람을 미치게 하는 수많은 것들과 행복을 주는 몇 가지를 공유하는 여행이니까. 부부가 오랜 세월 해로하려면 젊은 커플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고 의미 있다는 사실 말이다. 결혼은 사람과 둘만 하는 농담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가족, 친구, 전통, 결정적인 사건, 깨달음,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전에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 거기서 나는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사는 부부를 조롱했다. 그러자 친구 부인이 테이블 너머에서 내 쪽으로 몸을 숙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이유인데요. 나도 아이가 생기자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생활이 아무리 끔찍해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으라는 게 아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무너뜨리기도 전에 이유가 충분한지 아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자리에서 이혼에 대해 반론을 펼치려는 것은 아니다. 내 주변에도 워낙 맞지 않아 결혼 첫날부터 아슬아슬했던 사람들이 있다. 헤어진 뒤에 훨씬 더 너그럽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커플도 있다. 레이저로 간단하게 기미를 지우듯이 아예 없는 짤막한 결혼 생활을 정리한 친구들도 많다. 팬케이크를 만들 때마다 첫 번째 케이크는 팬에 기름을 먹이는 역할이니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라던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엄청난 삶의 무게에도 쓰러지지 않고 불륜과 비극과 뒤바뀐 운세를 극복한 커플도 있다. 심리학자인 내 친구가 말하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한다. 언뜻 듣기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고개가 끄덕여진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지 안다고 생각한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렇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내막은 당사자만 아는 것이고 당사자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 평생 가장 많은 사람들과 즐겼던 실내 게임을 꼽으라면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과 전직 영부인을 거쳐 상원의원과 대통령 후보와 국무장관을 영임한 힐러리 클린턴의 결혼 생활을 해체 분석하는 것이었다. 지구가 곧 멸망한다는 예측보다 더 자주 등장한 것이 그들의 이혼이 임박했다는 예측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이혼하지 않는 이유를 정치적인 야망으로 설명한다. 그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둘 사이에 심오하고 영원하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겼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갔을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혼한 친구가 근사하지는 않았지만 끔찍하지도 않았던 결혼 생활을 너무 섣부르게 정리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다들 이혼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뿐이거든. 어쩌면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지 모른다. 누군가가 할리우드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을 묻자 영화배우 제프 브리지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혼을 안 하면 돼요. 어느 날 내가 미용실에 앉아 있는데 남자들이 방금 나간 청년을 비우는 소리가 들렸다. 결혼하면 정신 차리겠지 뭐. 여자친구한테 넋을 잃은 그 청년을 두고 한 남자가 키득거렸다. 그 소리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고 마누라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가 잇따랐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남자들이 모두 오랜 경험을 자랑하는 유부남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용사는 결혼 생활을 조롱하던 도중에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역겨울 정도로 살갑게 굴었다. 그걸 보면서 나는 결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윈스턴 처칠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처칠은 민주주의를 가리켜 최악의 체제지만 다른 정치 체제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가끔이 아니라 자주 어디서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손자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는 하다. 나는 내 손자들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길 바라니까.
또한 누군가와 2인용 자전거의 페달을 함께 밟아야 하는 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젊고 어리숙했던 시절에 지금의 남편에게 홀딱 반했던 것은 스포츠 재킷을 입은 모습이 근사하고 춤을 잘 추며 멋지고 똑똑하며 내가 모르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집중력이 있고 부지런하며 재미있다. 나는 주의가 산만하고 엉덩이가 가벼우며 때로는 너무 진지하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는 나를 나무라고 남들 앞에서는 나를 옹호한 사람도 그가 처음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그는 든든한 나의 지원군이다. 그가 없는 인생은 낭만적이지도 시적이지도 않다고, 그래서 단 하룻밤도 그가 없는 인생은 싫다는 결론을 내렸을 그때 내가 꿈꾼 것은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든든한 지원구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가 않다. 예전에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고 떠들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없다. 지금 내 곁에는 소수의 든든한 응원군만 남았고 그중 남편이 으뜸이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아일랜드 핏줄이라 의리를 지키는 것이 무조건 반사이자 일종의 신경 반응이다. 그는 나한테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간다. 부부 동반 모임이나 아이들 친구의 이름은 까먹을지 몰라도 내 최신작을 악평했던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나는 남자의 그런 면이 좋다. 아니, 남자의 그런 면을 사랑한다.